1번,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 PDF를 열어놓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직접 오픈을 하셔도 되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교환을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과정 중에서 이 순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순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하게 되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가장 고객사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또는 가장 문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스 관리입니다. 자, 넥사프로는 넥사프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스는 확장자가 .xfdl인 XML 기반의 소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를 사용자 PC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XML 태그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는 자체적으로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XFDL 파일을 .js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폼.js를 웹서버에서 올려서 실행하는 형태로 소스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운영되는 소스는 원본 소스가 웹서버에 올라가지 않고 제너레이트된 JS 소스만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해당 소스가 이 자바스크립트로 변환된 소스를 제가 캡처를 해놨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이 JS 소스를 다 패키지 과정을 거쳐서 소스를 다 난독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운영 중에 기능 추가라든지 신규 기능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간혹 가다가 이 제너레이트된 JS 소스를 가지고 소스를 수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스를 가지고는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이 정상적으로 소스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 형상 관리를 할 때는 원본 파일을 대상으로 소스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너레이트된 JS 소스를 가지고는 절대 소스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기본 과정이라도 교육을 들으셨으면 소스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교육을 듣지 않고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원본 소스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 JS 소스만 정보를 확인해서 소스를 확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이 소스 수정이 어렵게 되겠죠. 자, 이때 저희 쪽에 제너레이트된 JS 소스를 보내줄 테니까 원본화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쪽에 파일을 보내주셔도 절대 원본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스 관리는 원본 소스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브라우저의 최소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넥사프로 N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최소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현재 넥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단종이 됐지만 아직도 실제 사용자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넥사프로 N에서 i브라우저에서 최소 사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i브라우저 10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할 때 사용자의 브라우저 사양을 i10 이상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면 되느냐?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최소 사양만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이 타사 제품을 추가적으로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포트라든지 차트라든지 기타 외부 모드들을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최소 사양을 정할 때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 모듈에서 사용하는 최소 사양도 확인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높은 버전을 최소 사양으로 정하셔야 돼요. 저희 넥사프로에는 i10이지만 레포트나 차트에서는 i11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최소 사양은 i1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사양을 정할 때는 저희 제품만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저희 제품만 확인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사용자분들이
레포트나 차트 쪽에서 i11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넥사크로 제품에 대해서 도움말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넥사프로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시다가 프로퍼티나 이벤트에서 또는 단축키 F1을 누르게 되면 도움말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희 넥사프로에는 하나의 개발 툴로 다양한 실행 환경을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특정한 프로퍼티나 이벤트가 특정 환경에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도움말을 보고 해당 도움말에서 이 디바이스 환경, 인바이러먼트의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쪽에서 모두 지원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해당 기능은 아무런 제약 없이 다 쓰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특정 브라우저에 대해서 미지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해당 브라우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특정 환경에서 오동작이 발생한다 할 때는 가장 먼저 도움말을 보시고 이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도움말은 저희 넥사 프로에 대한 순수 도움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도움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별도로 해당 도움말을 찾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스토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를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분들은 이 메뉴를 이동을 할 때 각각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통해서도 이전 단계, 다음 단계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넥사 프로로 개발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 index.html이라고 하는 하나의 HTML 파일만 구동을 하고 그 안에서는 메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넥사 프로 플랫폼이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당 동작 방식은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들도 다 동일합니다. 자, 개발자분들은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메뉴 이동 방식을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히스토리 관리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용을 하시게 되겠지만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메뉴 이동하는 데 다소 불편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기능 자체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 히스토리 관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해당 사이트 플레이 넥사크로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넥사크로 제품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 리스트에서 상세를 누르게 되면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구성을 할 때 이 히스토리 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밑에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게시글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프로젝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히스토리 관리를 지원 여부를 미리 결정하신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셔야 이 내비게이션 동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다 개발한 후에 사용자가 이 메뉴 이동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받고 구현하기 시작하면 다소 이 동작이 원활하게 구성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이 메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 시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드 화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컬럼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즉, 동일한 화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 화면의 컬럼 순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업무 능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자별로 해당 컬럼을 변경을 하고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개인화 기능들을 대부분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화 기능을 구현들은 프로젝트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저장 공간은 해당 브라우저에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저장을 했는데 다시 사용자가 아이 브라우저나 엣지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 로컬 스토리지는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개인화 기능을 다 저장을 해놓고 집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리 이동을 해서 또는 브라우저가 변경이 돼도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저장하는 방식을 DB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로컬 스토리지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용자의 업무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자리 이동이 작거나 요즘에는 뭐 현장을 이동하면서 태블릿,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컬 스토리지 방식보다는 DB 방식으로 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기능을 구현할 때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DB 저장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구현을 하셔야 나중에 두 번 개발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은 넥사크루의 캐시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동일한 페이지를 열고 닫고를 반복을 할 때 조금이라도 빠른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 캐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넥사크루도 기본 캐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에는 크게 네 종류의 캐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넌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매번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새롭게 컨텐츠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자, 서버로부터 내려받은 파일이 갱신될 때만 새롭게 서버로부터 컨텐츠를 받아놓고 캐시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다이나믹은 매번 요청을 할 때마다 변경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리턴을 주게 되면 새롭게 받아오고 캐시화해 놓게 보여주는 거고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 캐시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다이나믹입니다. 자, 세션은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될 때 단 한 번만 수신을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까지는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올려주는 게 세션입니다. 자, 스태틱은 서버로부터 한 번이라도 내려받은 파일이 엔진 재실행과 상관없이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올려주는 게 스태틱이에요. 자, 하지만 이 스태틱은 이 개발자가 버전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정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지만 해외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종류는 NRE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웹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요. 만약에 웹브라우저에서 스태틱으로 서비스 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세션으로 돌려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해당 사이트는 넥사프로로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다이나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나믹은 해당 사이트 접속 유무와 상관없이 자, 정렬 필터 찾기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한번 웹서버에서 통신을 해서 컨텐츠를 받아놓고 지금 캐시화 해놓은 다음에 화면에 보여준 겁니다. 자, 이 화면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다시 서버에다가 변경 여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변경이 됐다고 하면 새롭게 받아서 캐시화 해놓고 보여주고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 캐시에 있는 걸 그냥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반복될 때마다 변경 여부를 서버에다 물어봅니다. 이게 다이나믹이고요. 자, 세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션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딱 한 번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해서 해당 정렬 필터 찾기 메뉴를 클릭이 되면 무조건 서버에서 컨텐츠를 받아와서 캐시화 해놓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를 클릭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올려줍니다. 웹서버에 가지 않아요.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동해서 다시 오픈할 수 있죠. 이때도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올려줍니다. 언제까지? 해당 사이트를 빠져나갈 때까지. 즉, 해당 사이트에 들어와서 최초 한 번만 컨텐츠를 받고 해당 사이트를 빠져나갈 때까지 무조건 캐시에 있는 걸 올려주는 게 세션입니다. 자, 너는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항상 새롭게 컨텐츠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다이나믹을 쓰고 어떤 때 세션을 쓰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넌을 써야 됩니다. 트랜잭션에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넌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화면이나 이미지 같은 또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이나 뭐 세션들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서 아직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나마 다이나믹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거쳐서 안정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세션을 권장을 합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WRE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할 때는 저희 넥사크로에서 지정한 이 캐시 중에 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정상 동작을 하지 않고요. 브라우저의 캐시 방식을 따릅니다. 그럼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캐시는 어떨 때 동작하느냐? NRE 환경으로 실행했을 때 동작을 하는 겁니다. WRE로 실행할 때는 웹브라우저의 캐시 방식을 따릅니다. 자, 아이브라우저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예전 아이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옵션에 이 설정을 보게 되면 뭐 웹페이지를 열 때마다 뭐 자동으로 사용 안 함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캐시를 설정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 따라서 캐시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런데 사용자 PC에 있는 브라우저 캐시를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캐시 레벨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운영 환경에서는 가급적 뭐 화면이나 이미지 영역은 세션을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 시에는 소스가 자주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을 권장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거,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은 다이나믹이나 세션 설정하셔도 되겠지만 데이터는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번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A라고 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도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계속 인서트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타입 데피니션에서 캐시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개발자는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할 때는 넥사프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킥뷰나 런치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캐시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캐시가 동작하는 이 환경은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디플레이된 페이지, index.html 페이지를 타고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캐시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스튜디오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넌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정한 소스가 바로바로 갱신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시 레벨은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다이나믹으로 동작하고요. 넥사프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none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실행할 때는 무조건 none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리소스 경로를 프리픽스를 사용하지 않고 URL로 지정할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캐시 방식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소스가 아닌 이미지인 경우 성능이나 이미지 표시 관련 기능을 위해서 브라우저 캐시 방식을 따른다. WR일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WR리 환경에서는 캐시 레벨 설정은 무시가 되며 브라우저 옵션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WR리로 운영을 할 때는 이 소스 관리를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소스를 여러분들이 하나 개발해서 수정을 하고 웹서버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 A라고 하는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수정된 화면이 보여지고 B라고 하는 사용자는 수정된 화면이 보이지 않고 예전 화면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캐시를 동일한 화면을 이미 한번 열어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브라우저가 캐시를 해서 캐시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새로운 수정된 화면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무리 캐시를 뭐 다이나믹이나 세션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웹 브라우저로 서비스를 할 때는, 즉 WR리로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넥사프로로 개발해서 런치까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최소한 기본 과정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넥사프로는 index.html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넥사프로 엔진 라이브러리들이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뒤에 넥사프로 버전이라고 하는 요 뒤에 쿼리 스트링이 붙지 않고 framework.js, com-base.js, JS까지만 파일이 호출이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 캐시에 따라서 어떠한 파일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이미 캐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커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해서 보내주게 되면 웹서버에서는 요청된 정보가 뒤에 숫자라도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게 되면 새로운 요청으로 보고 새롭게 컨텐츠를 내려주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넥사프로 스튜디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PC에 이 피들러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구간의 패킷을 찍어볼 수 있는 패킷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구동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현재 실행되는 프로젝트를 크롬 브라우저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피들러라고 하는 네트워크 구간의 패킷을 찍어보는 프로그램은 뒤에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네트워크 구간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쭉 찍어줍니다. 자, 찍어줄 때 잘 보시면 여기에 topframe.xfdl.js, leftframe.xfdl.js, 즉 JS 파일만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캐시가 이미 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엔진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는데
캐시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넥사크로에서 초기 엔진 라이브러들이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때는 뒤에 엔진 라이브러리 파일명만 붙지 뒤에 아무런 쿼리 스트링 자체가 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가 이 파일명만 가지고 캐시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호출할 때부터는 얘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서버에다가 올려서 수정을 하더라도 A라고 하는 사람은 브라우저 옵션을 캐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 항상 새롭게 받을 거고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캐시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안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괄적으로 수정된 파일을 사용자한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체크 버전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인바이러먼트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체크 버전이라고 카테고리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쭉 내리면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MISC 밑에 체크 버전이 디폴트로 펄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true로 바꿀 겁니다. true로 바꿔주고 밑에 있는 버전 정보 2023.12월 13일 자, 해당 소스를 하루에도 여러 번 패치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01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받고 프로젝트를 런치를 해서 실행하게 되면 여기 이번에 네트워크 구간에 뺏기되는 걸 보게 되면 뒤에 framework.js 뒤에 넥사크로 버전 이꼴 버전 정보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밑에 environment.xml.js 넥사크로 버전 이꼴 방금 저희가 세팅한 정보 이렇게 뒤에 쿼리 스트링 문자열이 추가돼서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올려주게 되면 새로운 컨텐츠로 인식을 하고 계속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소스를 일괄적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소스 버전 관리 자체를 캐시 레벨만 가지고 체크하시면 정상 동작하지 않고요. 체크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셔야 소스를 일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체크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체크 버전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곳의 정보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금 보여드렸던 이 프로젝트의 environment의 체크 버전 true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버전 정보를 지정을 해줍니다. 보통 날짜로 많이 합니다. 또한 모듈에도 있습니다. 모듈에 타입 데피니션의 오브젝트에 보게 되면 왼쪽 모듈스가 있죠. 자, 모듈스는 넥사크로의 엔진 라이브러리 정보예요. 옆에 있는 show JSON을 클릭하게 되면 맨 위에 버전 정보 엔진 라이브러리 버전입니다. 만약에 넥사크로의 버전이 패치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100번에서 101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 버전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체크 버전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정한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소스들은 타입 데피니션에서 변경을 해줍니다. 만약에 타입 데피니션의 서비스에 가보게 되면 유저 서비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저 서비스는 각각 프리픽스가 정해져 있고요. 자, 프리픽스 이 버전 관리는 프리픽스 단위로 합니다. 여기에다가 버전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해당 베이스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은 이 버전을 이용해서 이 소스를 내려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체크 버전만 확인을 할 게 아니라 세 군데서 버전 관리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해당 버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폼 단위로는 할 수 없어요. 프리픽스 단위까지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버전 관리는 WRE일 때는 반드시 체크 버전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특정 파일만 소스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프리픽스의 버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건 해주셔야 되고요. 인바이러먼트의 체크 버전과 true는 해주셔야 되고요. 이 소스만 수정할 때는 타입 데피니션에 있는 버전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단위는 안 되고요. 해당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픽스 단위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개발된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이 체크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수정을 다 했는데, 자, 만약에 체크 버전을 이용하지 않고 소스를 수정하게 되면 실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개발자는 소스를 분명히 수정을 해서 웹서버에다 올려놨는데 A라고 하는 사용자는 캐시가 캐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화면이 반영된 게 보이는데 B라고 하는 사용자는 캐시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전 화면이 계속 보인다고 이제 전산실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모드로 진입한 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브라우저 캐시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그럼 반영이 될 겁니다. 라고 응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체크 버전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능 자체를 몰라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 버전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불필요한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션입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타입 데피니션에 있는 파일을 버전을 수동으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자동화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버전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련 번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날짜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베이스에 있는 화면도 수정을 하고 홈 베이스에 있는 화면도 수정한다고 하면 양쪽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버전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거고요. 다음에 또 베이스에 있는 화면이 수정됐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날짜가 변경이 되거나 사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같은 날에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버전 정보는 날짜 형태로 많이 합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체크 버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캐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행하는 이 타입 데피니션에 캐시 레벨이 있거든요. 이 캐시 레벨은 NRE 환경일 때 동작을 합니다. 즉, 투비소프트에서 지원하는 브라우저. 여기서 런치를 실행을 할 때 브라우저 종류가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이 환경으로 실행을 할 때 이 타입 데피니션에 있는 캐시 레벨이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 캐시 레벨 자체가 WRE로 실행할 때는 이 웹브라우저를 실행할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캐시 정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체크 버전을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NRE 환경으로 쓸 때는 캐시 레벨을 사용하는 거고요. 웹브라우저 환경일 때, 자, 여기서 런치를 통해서 실행을 할 때 브라우저를 실행하는 경우, 이때는 캐시 레벨이 브라우저 캐시 레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책 자체가. 저희 제품에서 실행한 게 아니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캐시 레벨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를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내는 들을 수 있지만 사용자한테 강제로 이렇게 바꾸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 버전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션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넥사크로는 클라이언트 단 제품이죠. 넥사크로는 클라이언트 단 제품이고요. 서버는 아마 자바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에 들어간에는 데이터 통신을 할 거고요. 즉, 트랜잭션을 태우게 되면 통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무조건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요청에 의해서 값을 리턴해 주게 돼 있는데 무조건 값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서버 입장에서는 뭐 이 서버에서 발행한 세션에 해당되는 서비스만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보여주고 오동작인 서비스, 즉 세션에 입에되는 값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서비스는 오류 메시지를 던져주도록 대부분 구현을 합니다. 자, 이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상호 약속된 세션 변수를 정의해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쿠키의 세션 변수입니다. 자, 이 세션 변수는 어디서 정하느냐? 인바이러먼트에 보게 되면 쿠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쿠키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중간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세션 변수로 가장 많이 쓰는 변수가 JSessionID입니다. 기본적으로 와스에서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JSessionID라고 하는 세션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초 한번 넥사크로에서 트랜잭션을 통해서 서버로 요청이 되면 서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세션 값을 생성한 다음에 저희 쪽에 데이터와 함께 보내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 있겠죠. 자, 통신이 일정한 시간 동안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전달받은 세션이 계속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일정한 시간 세션 타임아웃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보여주고 만약에 세션 값이 담아서 들어왔는데 이미 타임아웃을 넘어서 발행한 타임아웃이면 얘는 세션 아이디면 얘는 타임아웃이 발생했다고 해서 오류 메시지를 처리해 주도록 로직들을 구현합니다. 자, 이때 정의해 주는 게 이 JSession ID예요. 자, 넥사크로에서는 세션 변수를 정의만 할 뿐 값을 직접 세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발자가 임의로 코딩해서 값을 넣는다고 하면 값이 들어갈 수 있지만 넥사크로 엔진 스크립트 단에서 세션 변수를 변경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세션 값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이 변경되는 원인은 서버에서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와스에서 왜 변경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션 변수는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느냐?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쓰다 보면 뭐 로그인을 해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다가 한 10분 정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실행하려고 하면 뭐 세션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재로그인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러한 안내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넥사크로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때 이 쿠키의 세션 변수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션 아이디는 J 세션 아이디라고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와스 담당자가 우리는 세션 변수를 J 아이디로 쓰겠다 또는 S 아이디로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 변수는 와스 엔지니어에게 물어봐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세션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쿠키 세션 변수에다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무런 작업하지 않고도 웹서버에 올려서 운영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안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중에 보안상에 위배되는 코딩은 없는지를 다 체크하는 시큐어 코딩 솔루션 제품들을 도입해서 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 제품 중에 시큐어 코딩 솔루션 제품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자,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안에 어떠한 코드라도 입력을 하면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성능과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기능이에요. 실제 이발로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은 99.9% 이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두 대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문자를 오브젝트로 바꿀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희 넥사크로에서만 쓰는 기능이 아니고요.
다양한 랭귀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는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서를 보다 보면 하단에 여기 해당 소스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넥사프로 프로젝트 오픈해서 밑에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이발이라고 하는 화면 소스를 제가 준비해 놨어요. 자, 해당 문서를 만들면서 필요한 소스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왼쪽입니다. 이발 함수를 이용해서 오브젝트화하는 방법. 자,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보면 자, this.gridList.name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은 스트링으로 넘어옵니다. 이 스트링 오브젝트 자체가 문자열이에요. 자, 이것을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발 this.string 명을 주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오브젝트화에 돼서 오브젝트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발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른쪽처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발 함수를 대체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마 컴포넌트 활용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this.component에다가 넣었다가 빼면 오브젝트화가 됩니다. this. 자, 그리드 네임을 받아서 얘를 다시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this.component에다 넣었다 빼면 돼요. 이것을 찍어봤을 때 오브젝트화가 찍힐 겁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왼쪽에 오브젝트 찍히는 거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대체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도 오브젝트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도 이발 메소드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함수명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this.function id 그리고 파라메타를 주게 되면 이것도 실행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왼쪽 함수 호출도 이렇게 호출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이발을 대체해서 쓰는 방법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함수 호출 콜이라고 써놨고요. 자, 얘를 스트링을 변수로 받아서 스트링.콜 파라메타를 넘겨주는 방법에 따라서 콜을 쓸 거냐 밑에 어플라이를 쓸 거냐 결정하시면 돼요. 어플라이 파라미터가 여기는 배열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건 파라미터 개수별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퍼티를 접근한다든지 이벤트를 실행한다든지 할 때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를 쓰지 않고도 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요. 시큐어 코딩 솔루션을 이용해서 싹 돌려보면 A4G 용지로 레포트가 출력이 됩니다. 거기서 지적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재개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 기능만 알게 되면 즉 프로퍼티 변경하는 방법, 함수 호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만 알면 이발 없이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개발하실 때 이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큐어 코딩 솔루션에서 이 이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찾아요. 그러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제가 하나 내볼게요. 자, 위에서 이 스트링을 오브젝트화하기 위해서 this.component에다가 넣었다 빼면 오브젝트화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컴포넌트는 그리드 네임을 받아서 컴포넌트에다 넣었다 뺐기 때문에 오브젝트화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그리드뿐만 아니라 데이터셋도 이 변수에다가 담아 스트링 형태로 변수에 담아서 오브젝트화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문제를 드리면 데이터셋을 스트링으로 받아서 오브젝트화하는 방법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this.component를 쓰면 오브젝트화가 안 됩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오브젝트화를 시켜야 돼요. 자, 이것은 컴포넌트 활용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알고 계신 분은 채팅창에 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 스트링으로 받아서 오브젝트 하는 방법. 오브젝트에다가 넣었다 빼면 됩니다. 데이터셋은. 자,
컴포넌트 종류에는 비지블 컴포넌트가 있고요. 인비지블 컴포넌트가 있죠. 비지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에다가, 인비지블 컴포넌트는 오브젝트에다가 넣었다 빼시면 돼요. 나는 이것저것 쓰기 싫고요.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all로 넣었다 빼시면 돼요. 그러면 비지블이든 인비지블이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성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지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에다가, 인비지블은 오브젝트에다가 쓰는 걸 권해드려요. 나는 신경 쓰기 싫어요. this.all로 쓰시면 됩니다. 절대 이 발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시큐어 코딩 솔루션 돌려서요, 레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저희 쪽에 레포트를 보내주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소스 하나 드리고 끝내요. 저희가 짜들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보안. 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특히 공공이나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이 데이터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저희 넥사크로의 통신 방식 중에 데이터 보안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 방식이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참고로 저희 넥사크로는 데이터 통신을 할 때 보안 모듈이 적용되어 있는 통신 패킷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저희 통신 방식 중에 바이너리 통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 넥사크루의 기본 통신 방식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참고로 XML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3개가 더 있어요. 넥사크루의 트랜잭션을 했을 때 통신하는 방식, 기본 XML 통신 방식이 있고요. 나머지, 네, 제이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2개 더 있습니다. SSV가 있습니다. 또 바이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너리 통신을 할 때 데이터가 좀 깨져서 보이거든요. 이 깨진 걸 보고 저희 데이터 통신 모듈이 보안이 적용돼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너리화 돼 있을 뿐 얼마든지 바이너리 코드는 풀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 모듈에는 데이터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모듈은 없다. 만약에 보안 모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용 제품을 도입해서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니텍, 소프트프롬의 데이터 구간 암호화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패킷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바이너리 코드가 왜 데이터 암호화된 것처럼 오해하는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기 사업 도입할 때부터 계획을 해서 구매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프로젝트가 다 끝난 상태에서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자, 추가적으로 데이터 보안을 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면 됩니다. 즉, HTTP 프로토콜을 HTTPS로 바꾸게 되면 서버 인증서, 한 100만 원 밑으로 되는 것 같아요. 서버 인증서만 구매하게 되면 기본 이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HTTPS를 이용해서 통신을 했을 때 속도와 HTTPS로 이 변환을 해서 호출하는 이 통신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 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HTTP 통신은 뭐 2초, 3초 걸렸다고 하면 HTTPS는 배가 걸려요. 그 이유는 데이터 자체가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패킷이 그만큼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럼 100만 받았을 때 타임아웃과 타임과 200의 사이즈를 받았을 때 타임은 다르겠죠. 그래서 HTTPS와 HTTP는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제품 탓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다운로드 받는 패킷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은 HTTP 리트라이와 HTTP 타임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TTP 리트라이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트랜잭션, 조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근데 조회를 눌렀는데 일시적으로 서버에서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따가 다시 호출하면 정상 동작을 해요. 자, 이럴 때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서버가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엔진에서 한 번 더 호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HTTP 리트라이입니다. 그러면 일을 주게 되면 트랜잭션을 서비스로 호출했는데 서버가 장애가 발생해서 리턴 오류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엔진에서 한 번 더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쓰는 게 리트라이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횟수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한 번만 호출하고 끝낼 거면 0으로 세팅해 주는 거예요. 기본이 0이에요. 저는 리트라이를 0 이상 설정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서버가 일시적인 장애가 수시로 발생을 해.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HTTP 타임아웃입니다. 이것은 서비스 호출 시, 즉 트랜잭션 호출했을 때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대기 시간, 즉 조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와스에 가서 DB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와스를 통해서 화면까지 데이터를 받는 시간, 평균 시간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조회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30초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30초를 넘어가요. 딱 조회 버튼 눌렀는데 60초가 걸리는 서비스라고 하면 30초만 되면 타임아웃이 딱 끊어져서 오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임아웃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설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평균 처리 시간,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해서 서버로까지 갔다 오는 최종 시간을 평균을 잡아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보통 한 5분 내로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5분의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평균 시간은 5분인데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밤에 12시에 배치성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는 1시간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60초로 지정해 주게 되면 1시간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60초만 되면 타임아웃이 떨어져서 오류가 떨어지겠죠. 자, 이때는 그러면 타임아웃을 1시간으로 잡아두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HTTP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프로퍼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타임아웃은 평균 처리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시고 특정한 환경, 예외가 되는 프로그램들은 서비스를 시작할 때 타임아웃을 1시간으로 바꿔주고 끝나면 다시 평균 시간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프로젝트의 최종 가장 큰 시간을 여기다 정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평균 시간. 자, 그러면 이 평균 시간이 정해지면 저희 쪽만 설정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자, 프론트 단이 넥사크로입니다. 넥사크로에서 와스로 연결하는 시간 5분이면 5분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도 DB와 연결하는 또 타임아웃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 둘 간의 타임아웃 시간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 백엔드 단에서도 타임아웃 설정하는 곳이 있으면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넥사크로는 5분을 해놨는데 어플리케이션과 백엔드 단이 30초면 30초 되면 오류가 떨어지니까 저희 넥사크로에서 아무리 5분을 세팅해놔도 30초만 되면 오류가 떨어집니다. 함께 세팅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변수 스코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사크로는 기본적으로 i 브라우저 10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변수 선언하는 방법 바가 있고요. 또는 디스 변수가 있죠. 또 다른 변수 선언하는 방법 뭐 렛이라든지 콘스트라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도 아니고 디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고 그냥 변수명만 딱 쓰면 이 변수는 글로벌로 잡혀버립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글로벌로 잡힌다. 글로벌로 잡힌다고 하는 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기동이 돼서 해당 폼을 열었다가 닫아도 이 폼에서 저장한 변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폼을 닫아도 메모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한 화면 소스가 운영 중인데 이상하게 사용자가 특정한 화면만 들어갔다 나오면 메모리가 쌓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스크립트 단에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밀어 넣는다고 하면 메모리가 확 올라가겠죠. 하지만 폼을 닫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느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빠져나갈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 투비소프트 제품 중에 마이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마이플랫폼 제품에서 생략 가능한 변수는 폼의 멤버 변수, 디스 변수, 넥사프로의 디스 변수처럼 인식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넥사프로로 컨버전하게 되면 디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여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글로벌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메모리에 영향을 준다. 반드시 스코프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 이 바나 디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글로벌 변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글로벌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의 어플리케이션 베리어블스의 베리어블스 여기에다가 지정해 주는 게 글로벌 변수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곳에다가 지정해서 써야 되는 거지 생략 가능한 변수는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기사화한 적도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 투비통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이곳에다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오픈을 해놓은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넥사크로는 트랜잭션을 호출할 때 기본적으로 4개의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통신 방식은 XML입니다. XML. 자, 추가적으로 바이너리, SSB, 제이슨 통신 방식, 넥사크로 N에서부터 제이슨 통신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이너리는 NRE 환경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바이너리 코드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NRE 환경에서만 전용으로 쓸 수 있고요. NRE 환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압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더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자, 우리 내일부터 프로젝트 다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통합 테스트 들어갑니다. 또는 내일부터 운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데이터 통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통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디스점 트랜잭션 하게 되면 8번째 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생략을 하면 기본 XML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WRD로 운영할 때는 SSV로 바꿔주시면 돼요. 2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킷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면 자, XML 방식입니다. XML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로 호출하게 되게 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을 할 때 XML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제 데이터는 이 홍길동동동이 데이터예요. 근데 이 홍길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컬럼 태그 정보가 붙죠. 4번도 AA 실제 데이터는 AA000인데 이 4번이라고 하는 요 컬럼 정보들이 또 앞뒤로 붙기 때문에 데이터 플러스 이 컬럼 정보들이 계속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태그 정보들이 계속 붙기 때문에 사이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에는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패킷 레이아웃이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디버깅을 할 때 정확한 컬럼의 값을 확인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용이고요. 자, 이것을 SSV로 바꿀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게 SSV. 데이터와 데이터를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컬럼 태그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월등하게 데이터가 줄어듭니다. 사이즈가 줍니다. 그럼 패킷이 엄청 줄겠죠.
자, 이게 SSV고요. 자, 제이슨은, 자,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제이슨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요. 자,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패킷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소스 보기 눌러서 이렇게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제이슨 통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객사마다 우리는 서버 서비스 자체가 제이슨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또는 특정한 서비스는 제이슨 통신을 해야 된다. 그 경우에는 제이슨 통신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러 제이슨 통신을 할 필요는 없다. 고 말씀드립니다. SSV를 하시면 돼요. SSV가 더 빠릅니다. 자, 다음은 빈으로 보겠습니다. 빈은 바이너리 통신은 웹브라우저가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게 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깨져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 자체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깨져서 보이니까 이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암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죠? 어느 정도 태그가 보일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다. 절대 암호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에서는 8번째 옵션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서버에서도 바꿔주셔야 돼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보내줄 때 기본 XML로 돼 있는 걸 SSV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자, 패킷을 한번 보면, 자, 왼쪽이 XML, 오른쪽이 위에 있는 게 SSV, 밑에가 바이너리,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포맷입니다. 총 4개의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으면 디폴트 XML입니다. XML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게 되면 100건의 데이터만 사용자가 조회하더라도 기존 서비스 대비 너무 늦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SSV 통신하고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경로 사용 시 풀 경로가 아닌 프리픽스 아이디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용자 관리 그 기본 과정에서 사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때 dis.trans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셨을 거예요. 이때 첫 번째가 서비스 아이디, 두 번째가 호출할 서비스 URL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URL을 쓸 때 풀 경로를 쓰지 않고 밑에처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자, 브라우저는 캐시 레벨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NRE 환경에서도 이 서비스 경로를 프리픽스 경로가 아닌 이렇게 풀 경로를 쓰게 되면 브라우저 캐시 방법을 따라가 버립니다. 내가 지정한 캐시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캐시의 기준이 달라진다. 자, 두 번째, 개발할 때는 demo.nexapro닷컴이었는데 운영으로 들어갔더니 demo.nexapro가 아니라 그냥 데모를 빼달래요. www.nexapro닷컴으로 바꿔달래요. 만약에 소스에 이 경로가 직접 들어갔다고 하면 모든 소스를 다 수정을 해줘야 되죠. 소스의 수정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제너레이터를 다시 해줘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통합 테스트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픽스를 쓰게 되면 이 정보는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환경 파일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 파일만 수정해주면 일괄적으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프리픽스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 자체를 이 트랜잭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뭐 이미지 경로라든지 파일 경로를 쓸 때도 프리픽스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 호출할 때 한 번의 서비스 호출로 N개 데이터셋을 가져온다. 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코드성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관리 프로그램에서 부속 코드와 직위 코드를 가져오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텐데, 자, 이때 폼이 온로드 되는 시점에 데이터를 가져오죠. 많은 분들이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하나의 서비스의 데이터셋을 하나만 가져오도록 대부분들 작성을 합니다. 근데 코드성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서비스는 호출만 한 번만 하고 데이터셋을 많이 가져오도록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트랜잭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다운로드 받는 시간은 늦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코드성 데이터셋이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번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서비스를 작성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10번 호출이 되죠. 그렇게 되면 자, 디스점 트랜잭션을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 커넥션을 맺고 자, 데이터를 받고 커넥션을 끊어요. 또 두 번째 커넥션 맺고 데이터 받고 끊고 이 연결을 맺고 끊고 하는 과정이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는 한 번만 딱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다 받고 한 번에 끊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데이터셋과 데이터셋을 구분해주는 방법은 스페이스입니다. 공백이에요, 공백.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꼴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나게 되면 앞뒤를 습관적으로 띄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문장 파싱 오류가 떨어지니까 절대 공백을 넣으면 안 될 거고요. 자, 파라메타의 값도 여러 개 전달할 수 있죠. 이때 변수와 변수를 구분해주는 방법은 공백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실제 데이터에 공백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때는 이 공백은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넥사크로.랩커트로 감싸주면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주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커트를 반드시 감싸줘야 된다. 딱 전달하려고 하는 값이 정해져 있으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조회 조건으로 입력하는 파라미터들은 사용자들이 입력하게 돼 있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떠한 값이든 다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입력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랩커트로 감싸줘야 된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터셋 레이아웃, 서비스 호출 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레이아웃이 리턴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셋 레이아웃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셋 레이아웃. 자, 저희가 넥사쿨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DS 언더바 EMP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레이아웃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디자인한 레이아웃은 그야말로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이 레이아웃은 트랜잭션 서비스를 만나는 순간 내가 디자인하는 건 싹 없어지고요. 서버에서 리턴해주는 레이아웃으로 엔진단에서 다시 생성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해당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간혹 가다가 프레임워크에서 이 레이아웃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셋 자체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이 정상적으로 구현이 안 돼요. 따라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레이아웃 정보는 서버 단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프레임워크 담당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셋을 호출을 했는데 조회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당 서비스는 로그를 찍어보게 되면 서버에서 이렇게 레이아웃 정보를 넘겨줘서 이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호출했을 때 서버에서 레이아웃을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이 바인딩 되어 있는 정보들이 다 비활성화가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로그를 찍어보게 되면 서버에서 컬럼 정보가 안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버에서 데이터가 없어도 레이아웃은 넘겨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작성했는데 뭐 데이터가 있을 때는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화면이 비활성화가 된다고 할 때는 로그를 찍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this.dataset.save.xm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 정보를 찍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정확한 레이아웃이 넘어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서버에서 레이아웃 정보를 넘겨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전 교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use client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퍼티를 설명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을 썸을 했었습니다. 썸을 할 때 겟썸을 해서 바로 소개를 낼 수가 있었고요. 합계도 낼 수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이때 데이터셋 자체가 데이터셋의 셀러리 컬럼 타입이 이 겟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숫자 타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만약에 타입 자체가 스트링 타입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를 형 변환을 한 다음에 겟썸을 해줘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데이터셋에는 형 변환을 할 수 있는 메소드와 할 수 없는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sort입니다. 데이터셋에는 sort 기능이 있는데 sort는 데이터셋의 컬럼 타입을 가지고 sort를 합니다. 형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서버에서 넘겨주는 데이터셋 레이아웃이 이 DB 테이블에 있는 컬럼 타입을 정확하게 맞춰줘서 리턴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레이아웃 자체를 스트링 타입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컬럼 타입은 클라이언트에서 알아서 형 변환을 해서 쓰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서버에서 정확한 타입을 넘겨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형 변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형 변환을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데이터셋 것처럼 형 변환을 할 수 없는 메소드를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서버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데이터셋 레이아웃을 리턴해 줄 수 있도록 이 프레임워크를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소트 방법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옵션이 바로 데이터셋의 use client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데이터셋에는 프로퍼티 use client layou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디폴트가 펄스입니다. 이것은 트랜잭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때 레이아웃 자체를 서버에서 넘겨주는 컬럼 레이아웃을 받아서 새롭게 갱신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버에서 정확한 데이터 타입을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컬럼 타입을 필요한 곳에서는 인티저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는 use client layout을 true로 주시면 돼요. true로 준다고 하는 건 내가 디자인한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겠다. 컬럼 타입을. 즉 컬럼 레이아웃 정보를 내가 디자인한 레이아웃을 쓰고 서버에서 통신을 했을 때 넘겨줄 때 레이아웃은 받지 않고 데이터만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컬럼의 타입을 정확하게 여기서 세팅해주고 디자인하게 되면 굳이 형 변환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개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은 폴스로 해놓고 계속 쓰실 거고 형 변환해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뭐 데이터셋을 새롭게 만들어서 복사해서 쓴다든지 이러한 우회 작업, 우회하는 방법대로 프로그램 코딩 하시게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이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 옵션만 알면 형 변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하지만 권고사항은 유즈 클라이언트 레이아웃은 디폴트 펄스를 주고 서버에서 정확한 타입을 받아서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 방법이 없을 경우에 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데이터셋에는 7개의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데이터셋에는 이벤트를 확인해 봤을 때 7개의 이벤트가 존재를 해요. 이 중에서도 onload, onload set changed, onload post changed에는 자, 이.region이라고 하는 속성 값이 있어요. region. 자, 이 값이 있다고 하는 건 이 onload post change 이벤트가 다양한 케이스일 때 이벤트가 동작을 합니다. 즉, 데이터셋에 로우가 하나 추가돼도 발생을 하고요. 딜리트 돼도 발생을 하고 소트가 돼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벤트에 맞는 분기 처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분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append 기능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벤트 자체가 한 번밖에 안 타기 때문에 굳이 분기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딜리트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와서 보니 이미 어펜드에서 기록했던 스크립트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분기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분기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이벤트에서는 반드시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n2점 리즌 값을 따진 다음에 로직 처리를 해야 중복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넥사 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제품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자,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저희 넥사 프로를 이용해서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컴포넌트와 데이터를 컴포넌트에 연결하는 방법, 즉, 바인딩으로 푸는 거예요, 바인딩으로. 바인딩으로 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리드 요구사항들은 익스프레션으로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잡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스탠다드 소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현재 열려있는 거 닫고, 자, 어플리케이션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화면 소스를 열어서 킥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사원관리 프로그램 리스트가 왼쪽에 있었던 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던 상세 페이지가 하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본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왼쪽에 부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놓고, 즉, 그리드로 해놓고, 해당 부서에 속한 사원 정보만 오른쪽에 보여주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이벤트가 눈에 보이는 왼쪽 그리드의 온셀 클릭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잡습니다. 자, 실제 해당 프로그램도 온셀 클릭 이벤트에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필터가 돼서 보이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개발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온셀 클릭 이벤트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부서 정보를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온셀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추가적인 또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해당 그리드에 바인딩된 데이터셋에 onNo post changed 이벤트를 찾게 될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됐든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자,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 방향키를 위아래로 움직여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했으면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이 동작되니까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스크립트 코딩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그를 찍어 볼 건데요. 자, 트레이스 데이터셋. 자, 하단에도 트레이스 그리드를 한번 표현을 해서 이벤트가 몇 번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쓰는 사용자는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셋 이벤트도 발생하고 그리드 이벤트도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방향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게 되면 데이터셋의 이벤트는 발생하지만 그리드 이벤트는 발생을 하지 않죠. 자, 이것처럼 지금은 단순히 필터만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타든 두 번 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셋 칼럼을 계산을 하는 로직이 들어간다고 하면 마우스 쓰는 사용자는 계산이 두 번 될 거고요. 방향키를 쓰는 사람은 한 번만 계산이 될 겁니다. 엄청난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이벤트를 잡을 때는 좀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먼저 찾지 말고요. 해당 컴포넌트가 데이터셋에 바인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데이터셋에서 먼저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온셀 클릭 이벤트를 세우지 않아도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온로 포스 체인지 이벤트를 먼저 걸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자, 마우스 쓰는 사용자 정상 동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는 경우 정상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그리드에 온셀 클릭을 발생하지 않고도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게 됐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를 잡을 때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두 번 발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넥사크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 스크립트 코딩 없이 데이터를 컴포넌트에 연결하는 바인딩으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드는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벤트를 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에 데이터셋이 바인딩이 돼 있다고 하면 우선 데이터셋에서 이벤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추가적으로 해당 컴포넌트에서 이벤트 처리를 하시면 오류 범하는 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JS 독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하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공통함수들, 자, 저희 공통함수는 왼쪽에 edulib라고 하는 이 다양한 JS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즉, 자주 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 모듈화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 함수를 만들 때 위에 보면 다 주석이 달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함수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는 거죠. 이 주석도 아무렇게나 다는 게 아니고요. 이 JS 독 유틸리티에 맞게 주석을 달게 되면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이 끝나고 이 JS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문서를 자동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해볼 텐데요. 자, 이러한 스크립트를 JS 독 형태에 맞춰서 우선 작성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다 위에 뭐 아스타, 클래스 해가지고 이 파라메타 정보라든지 리턴 정보, 이그젠플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켰을 때 이러한 HTML 형태, 즉 자바독 형태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요제 다운로드 받은 거 보시게 되면 교육 준비 자료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해당 폴더 안에 들어가면 JS 독이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어요. 이게 유틸리티를 저희가 받아서 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해당 폴더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C에 템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붙여넣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C에 템프에 JS 독이다 해주세요. 이게 한글 디렉토리는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영문 디렉토리에다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에 템프에다 넣었습니다. 해당 폴더 안에 들어가보면 기본적으로 파일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다른 파일들은 수정할 게 아니라 자, 우선 JS 파일에 가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즉, 공통 모듈로 만든 JS 파일. 저희는 지금 여기에 edulib에 총 8개, 9개의 JS 파일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일부 4개 파일만 여기다 복사를 한 거예요. 문서 파일을 만들 거. 9개가 있다면 다 9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일단 4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JS 독 위에 가보게 되면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make_js 독점 배치 파일. 해당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디트를 열어서 편집을 할 거고요. 자, 다른 옵션들은 수정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게 되면 JS 파일 디렉토리 경로에 conf.js, excel.js, frame.js, grid.js, 즉
JS 파일 안에 있는 요 리스트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했으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JS 폴더 안에 symbols라고 하는 폴더에 HTML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기존에 만들어진 파일이 이미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새롭게 만들어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JS 독에 make underbar js.batch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권한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권한 폐지해 주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도스 모드가 활성화됐다가 없어질 거예요. 또는 도스 커맨드 상으로 직접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에 CMD를 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 자, 이동을 한 다음에 cd 램프에 JS도 가서 make JS 독점 배치 파일을 딱 실행하시면 돼요. 자, 원임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JS 파일에 있던 JS 4개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 심볼스의 HTML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글로벌.html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메소드 하나하나 클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자바독처럼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파일을 산출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메소드 하나하나별로 뭐 엑셀로 문서를 만든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 JS 독 형태에 맞춰서 좀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JS 독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어느 선까지 작성할 건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JS 독 이 주석 다는 방법을 저희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진행했던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의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